아이고 세상에. 광고는 이거네. 예. 그래요. 이것만 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민망해. 아 그래요. 뭘까요? 여러분들 저희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오늘 예, 광고. 코코메디. 예, 코코메디. 예. M장이 저만 보면 코코메디가 필요할 나이라고 놀리는. 예. 그래요. 광고 제안도 받았어요. 이제 광고 모델 제안도 받았는데 광고 모델이 빛날 수 없는 그런 그렇잖아요. 화장품 광고는 모델이 빛나고 모델 때문에 사는 거고. 자, 하여간 코코메디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교과서 남성 성기능의 혁명 특허받은 의료기기 코코메디를 소개합니다. 참 민망한 질문인데 발기부전 문제로 인해서 부부 불화가 발생해서 이혼 소송으로 간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발기부전인지 남자가 밝히지는 않고 계속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요? 거부를 하다가 왜 그럴까라고 해도 밝히지 않고 여자가 답답하니까 왜 우리는 부부 관계가 없냐 그 싸움이 나고 아이고 너 너무 밝힌다 남자가 이러고 말 못할 고민입니다. 말 못할 고민. 예, 이제 우리 규명되진 않았지만은 그 부부 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요. 예. 자, 특허받은 의료기기 코코메디가 그 답이 될 수 있다면은 이거는 사실 코코메디는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돼요. 노벨 평화상. 예. 코코메디는 특허청 기술 특허 등록 및 미국 FDA 등록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아서 의료기기로 승인받은 제품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인 S병원에 코코메디 납품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사용하는 코코메디인 만큼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발기부전, 조루, 사이즈, 전립선 등 남성 성기능 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한다는 광고 내용 역시 심의를 통과한 거예요. 과장하면 안 되거든. 여러분 가정법원 가기 전에 바로 저 코코메디를 먼저 이용해 보시는 게 이혼율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인류 평화에 기여를 하는 자 코코메디가 김용민 TV에 광고한 지 3개월째 드디어 김용민 TV 애청자분들이 코코메디의 상담 신청과 구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용민 TV 덕분에 코코메디는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계속 보내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김용민 TV 애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는 계속 진행합니다. 김용민 코코메디 이벤트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동형 TV도 광고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네. 이동형 TV 쪽으로 해서 코코메디에다가 좀 이동형 TV 시청자임을 과시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동형 발기부전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형 발기부전. 김용민 TV는 김용민 코코메디 이벤트. 네, 이렇게 검색하신 다음에 상단 링크 또는 블로그로 들어가서 제품 정보를 확인한 다음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사 대표번호 080-692-7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부담 없는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지 다 아시겠죠? 일종의 부항입니다. 부항. 부항을 뜨듯이. 아니 이게 저 사실 피가 안 돌아서 발생하는 그렇죠. 문제일 수 있어요. 네. 예. 탈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탈모도 역시 피가 안 돌아서 털이 안 나오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코코메디가 잘 팔리면은 다음엔 머리에다가 이제 부항을 해가지고 탈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한번 다음에 한번 그걸 만들어 볼까 좀 생각 중입니다. 아까 가정법원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저도 이제 이혼 소송을 항상 한두 건 정도는 이제 들고 있거든요. 우리 근데 참 하다 보면 소재인 변호사님은 참 영혼이 맑으신 분인데 온갖 별별 사건을 다 경험해 보셨어요. 네, 제가 많은 사건들을 경험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은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내밀한 이런 이야기들도 다 듣게 돼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코코메디를 보니까 S병원,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인 S병원에 납품 계약이 되고 의료기기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그런 부부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소재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소장을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광고 문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소장 보고 소장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랬나요? 광고 조심하셔야 돼요. 법률가들이 검증합니다. 이 광고 내용이 보니까 괜찮겠네요. 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법률 검토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코코메디도 많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사람들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조수진, 윤상현. 나는 결국 불기소하는 거 아닌가.
시한 넘기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까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했다고 제가 이제 전환을 들었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얘기가 없어요. 기소됐어요. 기소했구나. 네네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 할 사람은 다 했는데 여기에 최강욱 의원을 하나 끼워 넣은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반대가 분명히 내부적으로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한 명씩 끼워 넣기 하지 않았을까? 내가 윤상현 양보할 테니까 너 최강욱 양보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조수진하고 누굽니까? 윤상현. 윤상현은 뭐 이제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긴 하지만은 소속이죠? 네. 굉장히 고약하게 됐어요. 기소가 됐다면은 재판의 피의자라고 해야 됩니까? 피고인이 되죠. 피고로 네,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사안은 굉장히 좀 험악해 보이고 그 한바왕 유상봉 씨가 네. 윤상현 도와줬다고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소가 안 되면은 불법적으로 도와줬다. 게다가 유상봉 씨는 도망 다녔고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윤상현의 혐의가 뚜렷하다 이렇게 나왔던 건데 이상하게 인천지검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했단 말이죠. 검찰이 이제 기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윤상현 의원을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안 하겠다고 누군가가 때를 썼고 그러면서 최강욱 의원하고 바꿔먹기 하지 않았느냐. 야 그래 윤상현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너 최강욱 양보해.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기를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내 생각입니다만 한번 보시죠. 나중에 한번 비사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윤상현 건도 그렇고 조수진 건 어떻게 보세요? 사건. 조수진 의원 건은 애초에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보낼 때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라서 같이 묶어서 보낸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 축소가 이렇게 너무 의도적인 게 보여서 이거는 피해가기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될 확률이 높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아마 본인의 행보만 봐도 뚜렷해지지 않나 싶어요. 이게 공개되고 난 다음부터 목소리 크기가 부쩍 낮아졌거든요. 예, 톤이 많이 내려왔어요. 이건 봐도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도 그렇고 김홍걸 의원도 네. 똑같이 재산 누락 혐의로 기소됐죠. 이 조수진 의원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톤다운이 심하게 됐죠. 심하게 됐죠. 아니, 추미애 장관한테 질문을 하는데 눈을 안 마주치시더라고요. 밑에만 보고 얘기하는데 예. 저는 요분들도 그렇지만 저는 최민희 의원과 윤희숙 의원 너무 이거 너무 진짜? 비교가 돼요. 네. 그러니까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호별 방문을 해가지고 150만 원 선고 받고 그리고 피선거권도 5년 박탈돼서 이제 출마도 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호별 방문을 똑같이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불기소가 됐죠. 되게 당황스러운 게 이제 호별 방문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불법이 됩니다. 근데 최민희 의원이 호별 방문을 한 데가 딴 데가 아니라 남양주 시청이었어요. 네. 시청. 남양주 시청의 사무실에 가서 명함을 돌렸어요. 그게 가지고 이제 호별 방문이 된 겁니다. 근데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잖아요. 거기를 방문해서 이렇게 돌렸어요. 똑같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구민센터 같은 경우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상관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글쎄 너무 그 검찰이 이거는 편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청와대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윤희숙, 최민희 같은 혐의인데 정반대 결과 이게 뭐냐 이런 거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되냐라고 해서 청원이 진행 중인데 참여 인원은 아직 뭐 저조합니다. 9,800여 명 정도인데 최민희 의원이 기존에도 참 억울인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번 건으로 더 억울하게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거 이제 기소가 완료가 됐고 뭐 이제 내일부터는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기소를 못하죠. 10일에 걸려야 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트랙 건으로 10명, 네. 10명인가요? 9명인가요? 11명인가요? 8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8명. 한번 더 확인해 보죠. 네. 그보다 하나 모자라는군요. 거기다가 지금 선거법 건으로 한 몇 건 좀 잡혔죠? 국민의힘이? 이번에 10명으로 하겠습니다. 10명. 네. 10명. 겹치는 사람도 현재로서는 겹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예. 만약에 전부 다 퍼펙트하게 아웃되면은 의석이 확 줄겠네요. 의석이 많이 줄죠. 100석 미만이 돼버리면은 네, 막을 수 있는 게 대원전 없죠. 끝나죠. 이제는 네. 그럼 뭐 이 나라에서 아니 뭐 100석이나 99석이나 한 석이나
쪽도 못 쓰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백석이 되면은 저지선 탄핵 헌법 개헌 저지선. 개헌 저지선이 되고요. 네. 99석 되면 저지선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개헌하고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는 네. 그게 바로 백석. 네. 백석 아니에요, 백석. 네. 네. 지금 102석이고 네. 박덕흠이 나갔으니까. 네. 예. 근데 국민의힘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되게 뚜렷한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거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위험한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야당 소속은 아닙니다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조수진 의원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라든지 이렇게 뭐 패스트트랙에 지금 얽혀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가능성이 좀 그러니까 국회 이 후반기가 되면 상황이 또 많이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패스트트랙 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최소한 서너 명은 날아가지 않겠어요? 현직이 아닌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한두 건 정도는 날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또 명확해요. 거의 혐의가. 명확해. 예, 명확하고 그다음에 이게 의사 진행 방해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형을 잃게 되거든요. 여러분 장제원이가 사실 약식 기소가 됐었어요. 네. 네. 근데 약식 기소인데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뭐였더라? 그 국회법이었나? 국회법이 패스트트랙인데. 네, 국회법 위반이. 예. 근데 그게 그 한 500만 원인가 나왔었어요. 벌금 500만 원. 벌금 500만 원은 정치인한테는 사형 선고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약식 기소로 구약식으로 사형이 나오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 이게 부분은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법 적용을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자격 정지라든지 비선고권 박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과되는 경우에는 그런 형은 따로 구형을 해야 돼요. 구형 맞아요. 자체를 따로 해야 되고 선고도 따로 해야 돼요. 그걸 따로 안 하면 그 자체로 파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던 건데 이거는 대단히 의도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구약식으로 가져가면은 벌금 500만 원. 벌금 네. 500만 원. 그걸 그렇게 가져가게 되면은 법원에서 그걸 바로 파기할 거예요. 이건 이 구약식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직권으로 넘겨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검찰이 약간 장난질을 치지 않았나? 이거 같은 경우는 장제원 의원한테는 안 넘기는 척 하지만 실제로 넘긴 것처럼 그거는 이건 조금 우리가 말하면 기술이 들어갔다. 기술이 들어갔다. 아 예. 장제원 의원한테는 안 좋게 기술이 들어간 거죠. 아 그래요. 장제원이 그래서 즉각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차라리 예. 예. 그 깎일까? 벌금 500만 원에서? 깎이진 않을 것 사실 같은데. 예, 그게 벌금을 액수를 그렇게 줄여주는 것보다는 이게 유죄냐 무죄냐로만 정치재판은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이게 무죄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하면은 이 500만 원을 판사가 임의로 그거를 깎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요. 아니 이미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벌금 500 때렸을 텐데 네. 장제원이가 얘는 장제원이 아니라 제 아들이에요. 이러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피해가? 패스트트랙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당시에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정당 행위였다, 정당한 행동이고 뭐 저항권 행사였다, 뭐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국회법상 사보임을 한 것이 위법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에도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주장은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이고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너무 사방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동영상, CCTV 그것들이 이제 몇 테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증거가 너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당시 최이배 의원실에서 공동 감금을 한 의원들과 그리고 의안실 앞에서 팩스를 찍고 뭐 이런 폭력 행위를 한 그런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은재. 예, 그분 이은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예. 하지만 만약에 당선 무용을 받게 되면 5년간 또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아유, 그런 네. 충격받겠네.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 패스트트랙에서 당선 무용을 받으면 또 5년간 공직 출마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황교안 형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 예. 네, 어떻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김종인이가 그 사람들 살려줘야 됩니다. 또 이럴 사람은 아니고. 그렇죠. 예컨대 이런 거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시장을 약간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서울시장에 당선되더라도 패스트트랙에서 조금 벌금형이 세게 나와버리면 재보궐선거 해야 되죠. 또 재보궐선거 해야 되죠. 저 아니구나. 이제는 못하는구나 재보궐선거. 법무부 국정감사 때 김도읍 의원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경원 의원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나경원 의원과 윤석열 총장 철저히 수사하라고. 김도우 의원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제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안진걸 소장이랑 MBC 그 스트레이트 팀이 네.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SOK 관련한 비리들 그 폭로했던 거 그거 다 무혐의 났거든요. 그랬더라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수사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해요. 그래요. 큰일 났네. 10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102명 중에 네. 10명이 기소가 됐어요. 네. 뭐 2명만 날라가도 이건 진짜 이스나마나한 정당이 될 텐데 이스나마나한 정당이 되면요 더불어민주당이 좀 신경 안 쓰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지저대든 간에 하여간 지금도 사실 좀 강력하게 좀 이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협치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베이스는 일치돼야 돼요. 공수처 같으면 공수처를 출발을 시키자라고 돼 있어야 협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공수처를 출발 못 시키겠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협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네. 근데 국민들의 뜻은 하라고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국민적인 그 합의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는 밀고 나가도 돼요. 왜 이걸 협치 운운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고 나간다고 이제 그 개정안이 3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김용민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 박범계 의원안 그 3개를 다 같이 해서 하나로 통일해서 통과를 시킨다고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통과될 거라고 믿고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103석인데 여기서 이제 4석만 어떻게 날아가게 되면 근데 이게 날아간다는 게 확정이 또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시간이 매우 시간은 많이 걸려요. 3년 최소 3년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대할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국민의힘의 그 힘을 뭐 견제하기보다는 검찰이 지금 거의 휘두르는 칼에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칼을 휘두르다가 이제는 칼이 아니라 모든 예를 들면은 휘두를 게 없어서 너무 막 짜친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계속 퍼붓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라임 옵티머스 건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순전히 검찰 발 나오는 기사들 또 이렇게 쏟아지면서 검찰이 민주당을 흔드는 게 지금은 국민의힘이 흔드는 건 더 크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너무 정쟁으로만 끌고 가니까 오히려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실체라든지 알맹이라든지 무슨 정책을 펴는지는 아예 없어요. 어떤 색깔의 당인지 사실은 무슨 생각을 하는 당인지 모르겠어. 오로지 그러니까. 예, 민주당을 깎아내려야 자신들이 올라간다는 생각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진짜 황당한 건 피살된 그 공무원 형이 편지를 공개했잖아요. 네. 편지가 공개되자마자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타이핑으로 친 거다.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뜬금없이 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꿈은 대통령 탄핵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소원은 탄핵. 뭐라는 거에도 소원은 탄핵. 참 아주 너무 슬픕니다 진짜. 웃고 수준의- 있지만 참. 네. 그렇죠. 야당이 이렇게 엉망이면은 참 그 국가적인 불행이에요. 예. 국가적인 불행이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옵티머스 옵티머스 얘기가 얘기할까요? 있으니까 예.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보니까 되게 헷갈려요. 신라젠 건하고 라임 건하고 옵티머스. 저도 아까 방송을 하다가 헷갈려가지고 했는데 왜 헷갈리느냐 하면은 여기에 그 검찰이 꼭 한두 명을 끼워 넣었어요. 똑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 거기에 유재수 씨가 라임에도 등장을 해요. 근데 일부러 끼워 넣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좀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은 신라젠 건은 이제 더 이상 신라젠 네. 건으로 인해서 흔들 건 없다. 네. 신라젠 건에서 흔들 건 없고 이제 최근에 터진 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짜친 걸로 막 칼을 던지는 게 아니고 검찰이 이제 막 싸우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 있는 가전제품 이런 거를 막 던지는 느낌이 정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복합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옵티머스에서 이제 관련된 그 회사에서 사용하던 그 복합기를 선거사무실, 즉 이낙연 대표 선거사무실에 캐논 복합기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약정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약정 기간이 남으면 명의 이전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누구한테든 명의 이전을 해주면 그쪽 캐논 복합기 회사에서는 굉장히 기다려주거든요. 그거를 명의 이전을 계속 해라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현을 저기 옵티머스 관계사라고 해요. 태현이가 있던 공간에 제가 이낙연 의원이라고 치고 이낙연 대표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나간 거예요. 네. 그런데 나가면서 복합기를 남겨놓고 간 거예요. 왜? 이 복합기는 이게 보통 렌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렌탈하는데 보통 3년, 4년 그래요. 3년, 4년 동안 렌탈하고 쓰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럴 때 이사 갈 때 안 가지고 가고 뒤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넘기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것보다는 아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선거사무원 중에 한 분이 그래 우리 복합기가 이제 선거사무실을 급하게 꾸리는 과정에서 누군가에서 너네 새로 사무실 하니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우리 사무실은 없으니까. 네, 이제 새롭게 선거사무실은 꾸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명의 이전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급박한 과정 중에서 그거 자체가 누락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사실 그거를 이낙연 대표한테 어떻게 보면은 뇌물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게 있느냐. 다 합쳐서 70만 원이요. 76만 원. 요 근래 이제 보도들 보면은 사실 라임 옵티머스 사건, 라임 사건은 죽은 사건이고 옵티머스 사건은 이거는 실패한 로비 사건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줄을 대서 잘 나가보고 싶었는데 그게 줄이 안 닿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내부 문건에다가 이 사람들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 약간 희망사항 적어놓은 거고, 근데 문제는 라임이랑 옵티머스를 묶어서 지금 기사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게 사실은 정의연 때랑 비슷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의연의 역과가 지금 나눔의 집 역과 보였잖아요. 그 지금 재판에 들어가는 기자들 중에 몇몇이라고만 표현하겠습니다. 정의연이랑 나눔의 집을 구분을 못해요. 네. 나눔의 집과 정의연은 완전 다른 거거든요. 나눔의 집은 그 불교계에서 조계종에서 운영한대요. 그리고 정의연은 이제 따로 하는 건데 그 두 사건을 묶어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정의연과 나눔의 집을 고발한 그 변호사도 피고인 1이 나눔의 집이고요. 피고인 2가 정의연이고 피고인 3이 윤미향 의원이에요. 이분도 이거를 완전히 나눠놓지 못해서 재판 과정에서 그냥 감정적인 호소만 하고 나가더라고요. 법리적으로 못 먹어요. 네. 그런데 그 이낙연 그 대표 얘기를 잠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자면 그 얘기는 이제 옛날 또 얘기니까 마무리 짓자면 그래도 그나마 이것도 너무 짜치니까 근데 이 보도를 이제 SBS에서 굉장히 진지한 목소리를 단독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굉장히 진지한 톤이었어요. 네. 그래서 법조팀 뭐 무슨 기자 해가지고 굉장히 진지한 톤. 저도 그거를 보면서 웃음이 났거든요.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현재도 이 복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이낙연 지사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짜치니까 그나마 목소리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사건을 엮었냐라고 비난을 한다라든지 어떤 반대의 기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 복합기 명의 이전이 오로지 사무원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명의 이전을 명확하게 안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그쪽으로 지급이 됐던 것 뿐인데 이거를 어떻게 로비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그나마 규명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름을 쓰는 거죠. 이름을. 이재명 지사는 더 황당하게. 그렇습니다. 더 황당하게 이름을 쓰고 있죠. 그 이름을 갖다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기 이 뭐 시청자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혹시라도 뭐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혹을 혹시라도 가지시는 분들이 옆에 있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팩트를 진지하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말씀해 주시면은.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라임 옵티머스를 묶어서 보도하는 게 결국은 라임은 이제 뭐 라임도 옵티머스도 그렇고 전부 다 정권의 뭐 실세 누군가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두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고 결국은 정권도 연관이 돼 있다. 이번 정권도 굉장히 이전 정권과 다르지 않다. 더럽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당황스러운 건 이 라임 사건 같은 경우도 이미 사실 끝났어요. 아까 우리 김태형 기자 추구 사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일찌감치 끝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든 지금 심폐소생술래가 다시 살려놓고 살리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를 옵티머스랑 섞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옵티머스랑 라임이랑 헷갈리기도 하고 뭐 실제로 저도 이렇게 말하다 보면 저도 헷갈려요. 그렇긴 한데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 정관계 여권의 핵심 인사가 이름이 거론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명단, 그러니까 이게 엊그저께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명단 입수했다면서 공개를 했던 모양이에요. 거기 보면은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이니 유양열 남동발전사장, 제갈경배 전 대전국세청장, 진양곤 HLB 대표이사,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홍기섭 전 KBS 보도본부장,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백승주 기획조정부 기조실장, 그리고 뭐 나오는 게 여기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최동욱 전 검찰국장인데
이분들이 여러분 핵심 정권 시세인가요? 여권 주요 인물이나요? 홍지섭? 예. 옛날 저 박근혜 때 보도국장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저는 이런 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공개를 했으니까 이보다 더한 사람이 있으면 빼지 않고 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공개했다는 사람들 명단 이 정도면 글쎄 이걸 가지고 무슨 여권 인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잘 안 되게 자꾸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청와대 정무수석과 연결이 돼 있다는 등 조국 장관과 연결이 돼 있다는 등 이렇게 자꾸 이어붙이려고 하는 건 거예요. 이거 지난번 아주경제 특종인데 이미 추미애 아들 건 7월에 종결이 됐는데 최근에 불기소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이에 아주 이용해 먹을 만큼 이용해 먹고 말이죠. 그 조선일보 오보가 그때쯤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세요. 예, 7월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잠깐 있어봐 라고 했어요. 그런데 7월, 8월쯤에 조선일보 오보가 터진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현병장이라는 친구가 지금 조선일보를 뭐 제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때부터 일이 거론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9월, 10월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이거? 작전 걸렸던 거죠. 작전 걸려고 7월 달에 끝내려는 거 못 끝내게 한 거라는 거죠. 이건 합리적인 의심인 건데 합리적인 의심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사건 때처럼 의혹을 또 부풀렸다가 사그라들고 부풀렸다가 사그라들고 지금 그거를 또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임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며칠 한 일주일 사이에 강기정 청와대 전 수석이 인터뷰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일단 라임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로비 자금으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서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주었다. 이게 이제 의혹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강기정에게 돈을 5천만 원을 주었다는 직접 진술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검찰에서 수사조차 증거가 없으니까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던 거를 조선일보에서는 쇼핑백 5천만 원 강기정에게 보냈다. 라임 김봉현의 폭로 이런 제목을 이제 적시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또 의혹이 크게 부풀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강기정 전 수석이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만난 시점, 만난 거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다만 청와대에서 만났다. 그런데 청와대 안으로 현금 5천만 원을 들고 들어오려면 엑스레이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5천만 원의 현금 부피는 비트 500박스 거기에 거의 채워지는 그런 분량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게다가 이제 한 2, 3년 만에 오랜만에 연락을 한 사람이 갑자기 가서 5천만 원을 전달한다는 거는 사실 맞지 않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며칠 동안 떠들썩하게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 제목 이제 조선일보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기사 제목을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되느냐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이제 신문 기사 제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목이 내용과 완전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면 그 내용 자체를 전체적인 취지에 비춰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이 조선일보 기사 같은 경우는 따옴표를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따옴표? 네. 그 저기 쌍따옴표? 쌍따옴표를 붙여가지고. 그러면 그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말을 했다는 사실을 거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 아주 정말 더러운 놈들이네, 진짜. 그러니까 피해 나간 거예요. 네. 네.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빠져나가는 구멍인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검찰 개혁 뭐 그런 걸 다 하고 나서 언론 개혁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언론사의 기자들이 기자실에 들어가 있으면 그 현장으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법원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법원에서 하루 종일 타이핑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재판에 들어가가지고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못 들어요. 뭐 이강세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법원 현장 안에만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들은 거죠. 그러면 김봉현 이제 전 대표가 난 줬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그것만 가지고 와 특종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그렇게 거죠.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아는 지인분이 김봉현 전 회장이 그 라임 말고 그러니까 스타모빌리티라는 그 회사를 만들어서 같이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이 회사의 감사로 이제 변호사로 했는데 그 당시에 좀 하는 일이 굉장히 막 주먹구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일을
막 시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런 보도를 통해서 알고 봤더니 이제 그림이 짜맞춰진다. 그림이 짜맞춰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이 정말 어느 정도로 허무맹랑한 사람인지 알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보도 명확하게 나온 보도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에서 그 이강세 사장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는 처음에는 그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김봉현 전 회장이 구속됐을 때만 해도 아니 그러면은 이강세 사장 그리고 이 회사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실체를 거의 뉴스 보도되는 걸 보면서 짜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 김봉현 전 회장이 엄청나게 말빨이 센 사기꾼 스타일이었구나. 모든 게 다 말빨이 센 사기꾼. 네, 사상과에 지나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삼성역에 굉장히 좋은 그 사무실을 얻어서 튼튼한 회사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스타모빌리티라는 그 새로운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차세대를 앞서 나가는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회사 외관을 만들어 놓고 돈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무자본 거래를 하면서 돈을 계속 뻥튀기를 했던 거예요. 네. 지금 강기정 전 수석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김봉현 회장이 구속되면서 자기가 어떻게든 윗줄을 타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알려서 자기를 더 이상 못 건드리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얘기를 던졌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서 다시 한번 재판에서 나와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미 검찰은 이 얘기를 듣고도 이 사람이 워낙 못 믿을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사하지도 않았던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을 줬으면 어떻게 했다는 적어도 앞뒤 정황이 좀 네,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그에 대한 진술도 제대로 못하고 말만 했다 그러고 중간에 전달했다는 사람이 이강세인데 이강세는 나는 준 적 없다 그러고 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지들끼리 쉽게 말해서 공범들끼리 앞뒤 말이 안 맞는데 이거 어떻게 뭐하러 수사하냐? 그렇죠.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이미 죽은 걸 다시 끄집어 살린 겁니다. 네. 누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라고 하지. 현재로서는 조선일보하고 뭐 SBS가 그걸 살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 수사 정보를 누가 알겠습니까? 수사팀 아니면 대검이거든요. 지금으로 봐서는 수사팀이 했을 리는 없는 것 같은데 대검에서 나갔다는 얘기에 그럼 누구겠어요? 대검의 전부 지금 다 윤석열 사람이 아닌데 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래서 한 편집국장 당신이 좀 뿌려봐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정을 또 해봅니다. 네, 추정도 되죠. 아니, 네. 최근에 김종배 시선집중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김태현 변호사가 그 한동훈 검사랑 굉장히 친한 김태현 변호사가 동명이 예,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옵티머스 관련해서 펀드 치유 문건 지금 제출된 건 화자 치유 문건은 날조된 게 맞다. 검찰이 압수한 문건 원래 문건이 하나 더 있다. 그래서 문건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까요? 그 양반이 어떻게 알아? 그 양반은 누구한테서 들었겠죠. 아주 친한 사람한테. 친구야 친구 웃어나 보세. 자 그래요. 참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좀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이런 치부들이 다 드러나서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검찰의 특권을 인정해주고 검찰의 개혁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아무도 없는 세상에 왔어요. 온갖 치부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평화나무가 최근에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루밍 폭력을 가했던 어떤 교회, 이 여목사인데 딸한테 낙태하라고 압박해서 사탄이 뭐 개입됐다나 뭐 뭐라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국 낙태시켰고 그 교인들을 막 때리고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티켓을 강매시키고 디너쇼를 해요 거기가. 근데 그 목사가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디너쇼 뮤지컬 같은 걸 한단 말이지. 노래 정말 쓰레기라고 합니다. 노래를 너무 못하는데 하여간 뭐 장당 20만 원짜리 표를 500석 교인들이 다 사야 했어요. 누가 그걸 돈 주고 보겠냐 이런 얘기죠. 하여튼 그런 교회 비리를 폭로했는데 그 아들 후계자로 이제 지목이 됐었는데 여성 교인들을 기혼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거의 그 끝까지 온 것 같아요. 저희가 하여간 이 사람 구속이 된다든지 뭐 혹은 뭐 기소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좀 세세하게 그 과거를 공개할까 합니다. 정말 이건 뭐 이쯤 되면은 이 사람 목사한 수준 사람들은 다 대가리 박아야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 저기 빤스를 추가 기소시켰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도와주셔서. 그리고
이번 그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했던 목사들 오늘 또 다시 정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저희가 36명을 고발했는데 네. 근데 막 이렇게 저렇게 검찰이 많이 봐줬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했는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근데 그거는 덕담이었다 라느니 무슨 설교 30분 중에 1, 2분밖에 안 됐다. 선거법은 위반했는데 네.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많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그래도 36명 중에 9명을 이번에 기소시켰습니다. 네. 수고하셨네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예, 우리 빤스는 이번에 몇 개가 기소된지 모르겠지만 어제 바로 또 기소로 모셨습니다. 하나. 김문수하고 같이 걸어놨는데 김문수는 빠져나가고 빤스가 또 추가 기소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예.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또 기소된 사람 중에 저 사람도 있었어요. 빤스의 비서실장. 이름이 이은재예요. 이은재. 예. 우리 집에 갔는데 말이죠. 애들이 어리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3년 터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이 갑자기 사퇴하세요! 이러고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실망입니다. 지자스 이러더라고. 나 참. 그렇게 애들한테도 인기가 있는 이은재. 동명이인의 이은재. 동명이인. 빤스 비서실장. 네. 이은재가 이제 기소가 됐는데 뭐 때문에 기소가 됐냐면은 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당이다.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기소가 됐습니다만 이 사람이 지금 재판에서 저를 증인으로 또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저 한마디 했습니다. 급이 맞지 않다. 레벨이 맞지 않다. 네. 그리고 또 저 누구야 뭐 어디 이상한 뭐 나이 처먹은 목사가 있는데 김용민이가 자기를 두려워한다 그래요. 난 그 사람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저기 꼭 좀 전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저 스태프분들한테 아저씨 누구세요? 꼭 좀 전해달라고. 아저씨가 누구냐. 네. 아니 요즘 그 조금 평화나무 김용민이하고 좀 한번 맞짱 뜨면은 뭐 몸값이 올라가나 봐요. 그러나 저희는 항상 레벨을 따집니다. 네. 저 급을 좀 올려놓고 와서 덤비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평화나무 아닙니까? 네. 이 평화나무가 바로 언론 개혁을 위해서 깃발을 들었습니다. 저널리즘 여러분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런 마음속의 열정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 비평지 하나 좀 여러분들 키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저널리즘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journalism.co.kr인데 그 앞에 J 하나 더 붙여서 journalism.co.kr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기자, 우리 장영진 기자님도 그리고 수많은 좋은 칼럼니스트들의 아름다운 글들 우리 두 분께도 좀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대한 또 훌륭한 필진들과 함께하는 저널리즘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벌써 10월 딱 중간입니다. 10월 15일 선거법 기소 만료날 인사드린 꼼찰청장.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